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이재주입니다. 자, 우리 공인드림 제5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 이제 시험에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임박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좀 반드시 정리할 내용을 위주로 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설명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1번 별표 3개. 조세 총론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을 꼭 정리해 두셨는데, 자, 여러분 납세의무의 성립은 당해 세목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되고, 납세의무의 확정은 당해 세목의 부가 징수 방법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라 믿습니다. 자, 보죠. 1번 취득세. 과세의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렇죠. 그러면 취득세는 행위세니까 행위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죠.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때 세액이 확정되네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자, 요거와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등록면허세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행위세고요. 그래서 행위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둘 다 신고 납부 제도를 채택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신고했을 때 세액이 확정된다.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 가산세죠. 자, 이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취득세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됐다. 그러면 이때 취득세에 대해서 부과된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그 가산되는 취득세를 쫓아간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된다. 그럼 이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부과되는 가산세는 뭘 쫓아간다? 양도소득세 쫓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가산세는 그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와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입니까? 보유세입니다. 따라서 모든 보유세는 과세 기준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죠, 여러분. 따라서 누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때 세액이 확정된다. 맞는 말이죠. 다만 조금 더 들어갑시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가능하다?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그래서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내줬는데 그 고지서대로 납부를 하지 않고 내가 자발적으로 신고할 때는 그때는 정부의 결정은 있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에서 확정된다. 여기까지 꼭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번. 예정 신고하는 양도소득세. 자, 여러분 소득세는 특징이 뭡니까? 기간세죠. 따라서 기간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게 맞는 말이죠. 그리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뭐 할 때? 결정할 때 세액이 확정된다고 그러는데, 자, 틀렸죠, 여러분. 그래서 소득세는 무슨 세니까? 기간세니까 원칙은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세는 전형적인 신고 납세 제도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과세 관청인 정부한테 뭐 할 때? 신고할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 1번에 4번은 원칙을 물어본 게 아니라 예정 신고하는 예외를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예정 신고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정 신고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고, 그때 납세 의무자 뭐하면 신고하면 세액이 확정되는 거죠. 따라서 4번이 틀린 말에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자, 그 과세 표준에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원천 징수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여러분 항상 국세의 원천 징수는 지방세의 뭐와 연결된다? 특별 징수와 연결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러면 항상 이 소득세에 대해서 쫓아가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지방소득세. 이렇게 연결시키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 과세표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그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아주 중요한 말 나왔네요, 여러분.
자, 이때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나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나 인지세는 납세 의무를 확정할 때에 납세 의무자의 신고라든지 과세관청의 결정이라는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인지세나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나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 의무가 성립한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세계 확정되는 특징 가지고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2번은 특징이 뭐냐면요. 일회성 문제입니다. 일회성 문제. 즉 여러분한테 객관식 세법 16문제 반드시 맞출 수 없도록 반드시 틀리게 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번은 시험 대비 중요한 내용으로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회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숙지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정신고라는 의미만 보면은요, 수정신고는 뭐냐면 내가 이미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세액이 법에 따라서 신고한 금액보다도, 즉 법률에 따른 세액보다도, 법령에 따른 세액보다 내가 신고한 세액이 적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적게 신고했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해서 세부담을 증가시키겠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수정신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번, 다번, 마번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가볍게 확인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부터는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거주자인 갑이 2015년 중 아래 국내 소재 등기된 아파트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을에게 증여하고 을이 갑에 해당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은 뭐를 말하냐면요. 바로 부담부 증여를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이때에 제시된 자료를 보면 자, 요거 한번 그림을 통해서 정리해 볼까요? 당초 취득할 당시에 실지 거래가액으로 제시가 된 게 3억 2천만 원 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취득할 당시에 공동주택 가격은 뭐를 말하냐면 기준시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준시가가 얼마 제시가 됐습니까? 3억 원으로 제시가 됐네요. 그 다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증여를 했답니다. 자, 이때 증여할 당시에, 즉 증여를 할 당시에 이 당시에 시가가 확인이 안 된답니다.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서 기준시가로 바로 증여세를 과세했다는 얘기죠. 이때 기준시가로 제시가 된 금액이 얼마죠, 여러분? 5억 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파트, 그죠? 자, 그래서 증여를 하고, 이때 아파트에는 금융회사로부터 차입금 1억 원으로서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만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고 그랬죠, 여러분. 자, 그럼 이거죠, 여러분. 증여할 당시에 요게 지금 시가는 확인이 돼서 안 돼서 뭘로 평가했다고 여러분? 기준 시가로 평가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준 시가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 5억 원 평가됐죠. 근데 이 중에서 이걸 증여하는 과정에서 채무액 얼마를 1억 원을 채무액 1억 원이 되는 거죠. 채무액 1억 원. 채무 인수액이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1억 원이죠. 은행에서 빚을 진 건 1억 원이라는 얘기 여러분. 다만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이때의 저당권 설정 금액을 1억 2천만 원 설정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바로 채무액을 인수하니까 요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가 되고 요건 앞으로 수증자가 갚아야 할 채무액이니까 요거는 무슨 양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유상양도가 되는 거죠. 유상양도. 그러면 이때 전체가액 얼마 중에서 5억 중에서 채무인색이 얼마죠, 여러분? 1억 원이죠. 그럼 유상 비율은 몇 표가 되는 겁니까? 기준시가 5억 원에서 채무인수액 1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프로 여러분? 20%죠. 그러면 전체가의 5억 중에서 유상양도가 1억 원이고 이 유상비율이 몇 프로인 상태에서 20%인 상태에서 요 5억 원에서 1억을 뺀 나머지 요게 바로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무상양도가 되는 거죠.
무상 양도가액이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4억 원이네요, 4억 원. 그러면 요 무상 부분은 뭐로 때리는 거고, 여러분? 증여세로 과세를 하는 거고, 요거는 뭐로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채무 인수액에 대해서는 유상 양도로 와서 양도소득세로 과세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자, 이때 양도가액은 채무 인수액, 요것이 바로 양도가액이 되는 거죠. 1억 원. 그 다음에 양도가에서 뭐를 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 경비를 빼야 되는 거죠. 기타 필요 경비를 빼야만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양도 차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러분, 이게 증여 당시 가액이 시가가 제시가 됐으면, 시가가 나왔으면 취득가액도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증여 당시 시가가 제시가 되지 않고 뭐가 제시가 됐기 때문에 기준 시가가 제시가 됐기 때문에 취득 가액도 여러분 취득 당시 기준 시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얼마라고 제시가 되냐면 3억 원으로 제시가 됐죠. 3억 원. 근데 문제는 3억 원을 다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유상 비율은 몇 프로니까 20%니까 이 양도가액을 20%만 인식했기 때문에 취득가액도 몇 프로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만 인식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예, 취득가액은 얼마 되는 겁니까? 326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6천만 원. 그 다음에 기타 필요 경비인데 문제는 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했기 때문에 이때 필요 경비도 역시 여러분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으로 해야 됩니다.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때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라는 것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양도 물건에 따른 공제율이죠. 자, 공제율이 몇 프로죠, 여러분? 3%, 7%, 1%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얼마고 여러분? 3억 원이죠. 3억 원이 돼서 부동산일 때에 이 공제는 몇 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3%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다 필요 경비를 잡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몇 프로만 잡아야 돼? 20%만 잡아야 되는 거죠. 20%만. 그래서 결국은 3억 원에 3%가 얼마고? 3, 3은 9, 900만 원에다가 20% 하니까 얼마죠, 여러분? 180만 원이 바로 예, 필요 경비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양도 차익은 1억 원에서 양도가 1억 원에서 6천만 원 빼니까 얼마 나죠?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에서 얼마 빼니까 180만 원 빼니까 3,820만 원이 바로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 2015년도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별표 3개. 그래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증여 당시 저 그 재산가액에서 시가가 제시가 되면 이때는 예, 실지 취득 가액과 예, 요거 이때는 항상 채무 인수액을 유상 양도가액으로 보고 채무 인수액에서 뭘 빼야 되는 거고 실제 취득 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을 빼야 된다. 자본적 지출액이나 또는 뭐가 있으면 양도비가 있으면 빼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여러분 뺄 때 100% 빼는 것이 아니라 몇 프로만 빼야 된다 여러분? 유상 비율 저 사례에 따른 몇 프로만? 20%만 빼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증여 당시 시가가 없다 그러면 채무 인수액에서 실제 거래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라? 기준시가라는 얘기여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빼줘야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뭘 차감해야 된다 여러분?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을 차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 이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은 실지 거래가로 양도차 계산할 때 나오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에 대응되는 일률적 획일적인 필요 경비 공제액을 필요 경비 계산 공제랍니다. 이때의 이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양도 물건에 따른 공제를 곱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역시 이때의 채무 인수액에서 빼는 금액은 100%를 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비율만큼만? 유상 비율만 차감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이 이번 2015년도에 개정된 규정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여 당시 시가가 제시가 되지 않아서 뭐가 나오면 기준 시가가 제시가 되면 증여 당시 시가가 나오지 않고 기준 시가가 나오면 반드시 여기서 빼는 필요 경비도 뭘 가지고 빼라? 기준 시가로 빼라는 얘기죠. 그래서 취득 당시 기준 시가 플러스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을 더한 금액을 여기서 차감하는 거죠. 이때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은 취득 당시 기준 시가 곱하기 공제율이다. 단 주의하라. 차감하는 이 필요 경비인 차감하는 채무 인수에서 차감하는 필요 경비는 100% 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비율만큼만 빼는 거다? 유상 비율만큼만 빼는 거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마무리 짓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별표 2개. 요거는 실제 개정된 규정 등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를 하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실질 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때 다음 자료에 해당 과세기간에 계상할 수 있는 실질 필요경비는 단 각각의 금액은 별개의 금액이다라고 했죠. 그럼 보죠. 기업 매입가액 얼마랬습니까? 3억 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3억 원. 근데 이 매입가액에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니까 아무 이상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부당행위 계산이야 시가총액 4천만 원이 포함됐답니다. 그러면 부당행위 계산의 시가초과액은 매입가액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4천만 원이었죠, 여러분. 4천만 원을 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 취득 부대비용 2천만 원 있으니까 이거는 더해줘야 되는 거죠. 2천만 원 더해주니까. 그러면 결국 기억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 되는 거죠? 2억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2억 8천만 원. 2억 8천만 원. 그다음에 니은 보유기간 중 현재 가치할인 차금. 자, 현재 가치할인 여기 취득가액이 지금 포함되는 상태죠. 여기에서 현재 가치할인 차금 상각의 1,000만 원을 사업소득 금액 계산 때 필요금으로 산입했다. 그러니까 무슨 공제가 되죠? 이중 공제가 되니까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4천만 원이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중 공제 1,000만 원 어떻게 되는 거죠? 빼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상각이나 감가상각비로서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하거나 산입할 금액은 매입가, 취득가에서 어떻게 된다? 빼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폐 없이 잔존 재화에 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 3천만 원. 자, 요건 올해 개정된 거라서 필요경비를 인정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3천만 원 더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 관련 법률에 따라서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나 소송비용 1억 원인데 증액된 보상금 얼마? 6천만 원. 그러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잡을 수 있는데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얼마만 더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6천만 원만 더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음. 당해 부동산의 현상 유지와 관련된 비용 200만 원. 요거는 뭐죠, 여러분? 수익세죠. 수익적 지출액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재산세 등 보유세는 필요 경비로 잡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 다음에 비읍. 해당 부동산의 취득 시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 전 법무사에게 양도했다. 여기서 법무사 밑줄. 법무사는 금융기관 외의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국민주택 채권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그거를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때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무사한테 양도했을 때 매각 차손은 얼마? 600. 그런데 이거를 법무사가 아닌 은행이나 증권회사한테 매각했을 때는 바로 매각 차손이 400만이다. 그러면 이때에 필요 경비로 잡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400만 원만 잡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취득가액 등 필요 경비로 잡을 수 있는 금액 이걸 더하니까 2억 8천만에서 1천만 더하고 빼고 2억 1천만 원 빼고 그 다음에 9천만 원 더하고 400을 더하니까 답은 얼마 되는 겁니까? 3억
6,400만 원이 되는 거죠. 3억 6,400만 원.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한번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 5번은 C가의 정의인데요. 한번 확인만 해 두시기 바랍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6번.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자, 별표 2개. 예.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한다. 그때는 해당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중 당연히 항상 과세관청은 세금을 크게 부과해야 되겠죠. 큰 것을 세율로 하는 거죠. 2번. 해당 과세기간에 부동산에 관한 관련 및 기타 자산을 둘 이상 양도했다. 이때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자, 밑줄 들어갑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격에 대하여 누진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 여기까지 밑줄. 이 금액이 다시 밑줄 들어갑시다, 여러분. 해당 자산별로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 합계액 중 어떤 거? 큰 것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적으로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여튼 세금은 많이 때려야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큰 금액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2번은 6번의 보기 2번은 적어놓으세요. 2015년도 신설된 규정입니다. 금년도에 개정된 규정인데요. 신설된 규정인데 올해는 출제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만 좀 확인하시고요. 나오면 둘 중에 어떤 놈 때린다? 큰 걸 과세한다라는 것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2년 이상을,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이상을 보유해야만 누진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골프 회원권. 자, 골프 회원권은 양도소득세에서 여러분 무슨 자산이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기타 자산이 해당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기타 자산 중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영업권, 그 다음에 골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이죠. 그러면 이러한 기타 자산이 있다는 여러분 특징이 거기는 1년 이상 보유해 누진세를 적용한다고 그러는데 틀렸죠. 이 기타 자산의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 보유기간 불문,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기타 자산은 무조건 보유기간을 묻지 않고 무슨 세를 적용한다 여러분?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것이 바로 특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다. 1년 이상 보유하여야가 아니라 무조건 보유기간 묻지 않고 무조건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에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겠네요. 5번. 세율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이니 그 자산을 뭐한 날? 취득한 날로부터 본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번. 2015년도의 국내 소재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에 관한 설명서 잘못된 것은 역시 별표 3개.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 계속해서 시험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자, 1번. 과세기간 종료 현재 기준시가가 10억 원인 1주택 만을 소유한 자가 전세금을 받고 임대로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랬죠. 여러분 원래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맞죠. 그래서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원칙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거나 또는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은 이때는 몇 주택으로 본다 여러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고가주택이라면 그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년도 중에 양도했을 때는 양도 현재 그 시점에서 이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죠. 9억 원을 초과. 그래서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바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 말하는 고가주택이란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 1번은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과세 안 해주죠. 근데 문제는 전세금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전세금은 소득이 아니죠, 여러분.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전세 기간이 끝나거나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이기 때문에 원칙은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월세를 받는 것이 바로 이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총수익금액이 되는 건데 이렇게 월세를 받는 사람은 과세 대상인 소득이 발생한 데 반해서 전세금만을 받거나 보증금을 받으면 이 보증금은 과세가 되지 않죠. 그러면 이때는 똑같은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맺은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의 과세 대상에서 과세상의 형평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에 이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해서 해당 은행에다가 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은행에다 예금했으면 이자 등이 발생할 거 아니냐. 그럼 이자를 월세로 보아서 과세를 하겠다는 게 바로 뭐냐, 여러분? 간주임대료입니다. 간주임대료. 그래서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료가 발생한 걸로 간주를 하겠다는 게 바로 뭐다? 간주임대료입니다. 그런데 이때 간주임대료는 상가등일 때는 상가등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았거나 전세금을 받았다. 그때는 간주임대를 무조건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러나 주택일 때는 주택에 대해서 임차로 들어간 건 주로 서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 임대 사업자한테 세금을 무겁게 때리면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주택일 때는 간주임대를 원칙 과세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택 임대 사업자가 다주택자일 때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즉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때 받은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면 이때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간주 임대료를 과세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보기 1번은 이 3주택 이상 소유로서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그 고가주택이라더라도 전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전세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2번 주택 두 채를 소유한 자가 즉 주택을 두 개 소유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과 B주택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이때 한 채는 뭘 줬고 전세를 줬고요. 한 채는 월세 계약으로서 월세를 2천만 원 받았답니다. 이때 월세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됐네요. 자, 그래서 월세가 얼마? 2천만 원일 때는 과세를 한다고 그랬는데 자 문제는 요게 올해가 개정이 된 규정으로서 이때 받은 월세가 얼마 이하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다시 이번 2015년도에 뭐로 바뀌었죠 여러분? 비과세 대상으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하나는 전세 줬으니까 원래 과세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월세를 받았는데 그 월세를 받은 게 연간 총수익 금액이 얼마 이하면 2천만 원일 때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네요. 역시 요거 2015년도 개정사항이죠. 3번 각각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3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모두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이 4억 원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3주택을 소유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다음에 받은 전세금이 얼마죠, 여러분? 3억 원을 초과한 4억 원이라고 했죠? 그럼 이때는 간주 임대를 과세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면 3주택 이상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이때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이때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면 이때는 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3개를 각각 소유했으니까 이때는 이 3주택 이상자냐일 때에 얘들은 다 85제곱미터 이하고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되지 아니한다가 맞는 말이 되겠네요. 4번 한 개의 상업용 건물을 임대한 경우는 임대 계약에 의하여 받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렇죠 여러분. 월세는 총수익금이라서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거고 받은 보증금은 상가 등일 때는 무조건 뭐랬어요 여러분? 상가 등일 때는 뭐다? 간주임대로 무조건 과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4번도 맞는 말이고요. 5번 주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칙은 5번도 올해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나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서는 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손금을 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부동산이 뭐면 주택일 때는 이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올해 2015년도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부터 이제 취득세가 되겠네요, 여러분. 자, 8번. 다음 중 취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별표 2개. 취득세 납세무는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하죠? 1번.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는 각각 취득한 걸 본다. 여기가 취득의 개념이죠. 다만 차량이나 기계장비나 항공기나 주문에서 건조한 선박은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고 안 보고 뭐에 한해서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취득을 본다. 맞는 말이죠. 2번 관련 법률 즉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밑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죠. 그럼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뭐죠? 비조합원용이죠. 비조합원용은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는 경우에서 제외하고 조합이 취득한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정리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이러한 주택조합이나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조합원용 그러면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거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글자 그대로 따라가서 누가 취득한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조합원이 취득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조합원용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뭐를 말하는 거고 비조합원용이죠. 그러면 비조합원용은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는 게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즉 비조합원용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이 취득한 걸로 봐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3번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 촉탁에서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언됐을 경우에 취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무는 소유권 보존 등기자이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취득세나 등록물세나 등기자가 바로 납세무자가 되는 거죠. 자, 4번이죠.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의리 채권 확보에 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취득세 납세는 갑에게 있다. 그렇죠, 여러분? 등기 명의자가 갑이니까. 등기 신청은 누가 했지만? 의리했지만. 자, 5번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임차인이 은행이 부착된 근거를 가설한 경우에도 건축물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 본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3번과 4번은요 지방세에 나와 있는 기본 통칙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바로 주체구조부의 취득에 관련된 내용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번 다음에 보기 중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 표현에 포함되는 것을 옳게 묶어서 역시 별표 2개. 자, 기업, 취득 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 할인받았을 때 그 할인액. 자, 할인했을 때는 할인액을 제외한 할인된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할인액은 당연히 취득가격의 범위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제외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나 이와 유상금융. 자, 이거는 타인 자본 사용에 따른 비용이니까 당연히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생한 건설 자금 이자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포함. 근데 디귿 이주비나 그래서 니은은 포함돼야 되겠죠, 여러분. 이주비 등 취득 물건과는 별개의 이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자, 이거는 취득 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니까 당연히 제외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전기나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당연히 이때에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제외되는 거죠. 그런데 미음은
농지 보존 부담금,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니까 요거는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이죠. 예. 그 다음에 비율, 할부 또는 연부 계획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밑줄, 할부 또는 연부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는 개인이 취득하는 거니까 제외되는 거죠. 그러나 부가지세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무조건 제외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 니은과 미음이 되겠네요. 자, 10번. 다음은 취득세 표준세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로 하는 경우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했죠. 자, 이거는 뭘 물어본 겁니까? 특례세율을 물어본 거죠, 여러분. 특례세율. 특례세율은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표준세율에서 2%를 뺀 거죠, 여러분. 표준세율에서 2%를 뺀 것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특례세율 2% 과세하는 거 있죠. 이때 주의할 것은 이때 요 2%를 우린 지방세법에서 뭐라 한다, 여러분? 중과 기준세율을 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이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과세하는 경우와 그냥 중과 기준세율 2% 과세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때 이거는 주로 대부분 무슨 취득이고, 여러분? 형식적 취득일 때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는 주로 무슨 취득일 때다 그랬죠, 여러분? 간주 취득일 때 주로 적용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 매수시죠. 이거는 바로 형식적 취득이죠. 여기에 해당이 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그 무소 토지 취득, 이건 정책 목적상 역시 이제 표준세율에서 2% 펜세로 과세하는 거고요. 3번, 세 번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의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유권 회수를 위한 지분 이전 취득. 역시 이때는 표준세율 2.3%에서 2% 뺀 0.3% 과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민법 제834조 및 839조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역시 표준세에서 2% 뺀 세율로 과세하는 거죠. 근데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없는 개수로 인한 취득, 이게 바로 대표적인 간주 취득인 거죠. 그 다음에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면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 역시 간주 취득이죠. 그 다음에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이 취득, 역시 요것도 간주 취득으로 와서 표준세를 2% 과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존속기간에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요것도 역시 중과기준에서 2%냐. 그래서 우연찮게 이렇게 4개가 똑같이 되는데 실전에서 분명히 다르게 하겠지만, 그래서 요 4개가 바로 표준세율에서 이걸 물어본 거죠.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바로 요 4가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물어본 건 요걸 물어본 거죠, 여러분.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로 과세하는 걸 물어봤죠. 또 우연찮게 여기 둘 다 4개가 나왔는데 요건 조금 문제 낼 때 약간 오류가 발생했네요. 뭐 7개 정도 해갖고 짝수가 못 나오게 되는 건데, 같은 숫자가 안 나오게 되는데 뭐 참고하시고요. 11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에서의 과세표현에 대한 관한 설명 잘못된 것은 1번, 과세표는 등록 당시 가격을 하며 이는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맞죠?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보다 적을 때는 시가표준으로 과표한다. 그렇죠? 원칙이 신고한 가액, 예외가 시가표준액이죠. 2번, 지상권과 가등기는 부동산 가격을 과표로 하나 저당권, 경매실종, 가압류, 가처분, 채권 금액을 한다. 자, 지상렬이가 가등기를 했던 부동산 가격 과표 맞죠? 그러나 적용 압체는 뭐다, 여러분? 채권 금액이랬죠? 3번, 개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대수선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90%를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 증명돼서 취득세 과세표 계산할 때 그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등록면에서 과표를 한다는 거 맞는 말이죠. 자, 4번, 법인 장부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라더라도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 하나 더 적으세요, 여러분. 자산 재평가. 그래서 이렇게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료로 가격이 달라지면 그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에서 과표를 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말에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겠네요. 5번,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자,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어떤 거랬죠, 여러분? 적용 압처죠. 근데 이때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죠. 그때는 채권이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이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한다는 거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2번, 재산세 납세무자죠. 별표 3개짜리죠, 여러분. 1번, 재산세 납세무자는 과세기는 이제 세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다. 여러분, 1번 앞에 적으세요. 원칙이죠. 대원칙. 근데 2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되지 아니했대. 자, 상속 등기가 안 됐으면 이때는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 그때는 신고된 지분에 따라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신고가 없으면 이때는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여러분 통칭 내용으로서 맞는 말이죠. 자, 3번 관련 법률에 따른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환기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밑줄 채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했을 때 이때는 누구죠, 여러분? 사업 시행자가 재산세 납세의무가 되는 거죠. 4번 일반 법인의 건축물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에 그 건축물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그 매수 계획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니죠. 일반 법인일 때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합 과세권자가 연부매매해서 무상 사용권이 부여됐을 때는 이때는 매수 계약자한테 납세의무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는 국가 등이 아니라 일반 법인이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 계약자한테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그 대신 그 매도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4번 맞는 말이고요. 5번 신탁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자에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서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데 아니죠. 요게 개정된 거죠. 2014년도에. 그래서 위탁자가 아니라 누구죠, 여러분? 수탁자죠, 수탁자. 근데 요거는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같은 납세 의무자를 본다는데 같은이 아니라 각각 다른 납세 의무자를 봅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말로서 꼭 좀 정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13번 재산세에서 토지 구분에 관한 다미 설명 중 어려운 것을 모두 그런 것은 별표 3개짜리죠. 토지의 구분 문제죠. 자, 근데 기억을 보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청 통제보호구역 안에는 목장용지죠. 자, 여러분 통제보호구역 안에는 전다, 과수 및 대지는 과세고 이걸 제외한 토지가 비과세인데 지금 목장용지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과세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0.2% 분리과세 안 됐으니까 맞아서 틀렸어? 틀렸죠. 니은 도시지역 안에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소유입니다. 개녹을 제외한 지역의 소유는 개인 소유 농지나 목장 농지는 전부 종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전부 종합. 그래서 니은도 틀렸죠. 디귿 특별시, 광역시, 시의 공업지역과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이 됩니다. 공단을 제외한 지역의 소유자는 공단에서 기준면적 이내분. 요거는 뭐죠, 여러분? 별도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별도 맞는 말이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취득세 중과 대상의 골프장 및 고급을 하지 않은 토지. 꼬로는 여러분 4% 분리과세 대상이죠. 예, 그래서 역시 틀린 말이죠. 미음이네요. 공장용, 목장용지, 공장용지, 영업용 건축물 부서토에서 기준면적 초과분은 이건 뭐죠, 여러분? 종합상과세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리을, 미음, 종합합상. 그래서 옳은 것은 예, 몇 가지입니까? 디귿과 미음. 예, 그래서 디귿과 미음이 옳은 거로서 예,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4번 다음은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재산세 과세기는 매년 6월 1일 하며 건축물의 납부기는 매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그렇죠, 여러분? 토구, 건축, 하반월이죠. 2번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한다. 소액 징수 면제죠, 여러분? 3번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시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와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병기세죠. 4번 재산의 소유권 변동 사유가 발생했으나 과세기일까지 등기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보상 소유자가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않다. 이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는데 아니죠, 여러분. 재산세는 오로지 보통징수 방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나올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4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주택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일 때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은 당연히 130%죠. 그래서 105, 110, 130% 정리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15번은 그냥 참고 보시기 합니다. 참고. 다음은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는 지역 자원시세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번 목적세 맞죠? 보유세 맞죠? 재산세 병기세 맞죠? 2번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에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이나 선박 및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맞는 말이네요. 3번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당연히 지역 자원시설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4번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주거용을 포함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무조건 주거용을 제외한 건축물입니다.
주거용을 제외한 건축물로서 제외한 건축물. 그러니까 주거용은 무조건 층수와 관계없이 주거용은 무조건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용을 제외한 건축물로서 4층 이상 10층 이하면 이때는 몇 배? 2배 중과 대상이 되는 거고요. 11층 이상이 되면 이때는 3배 중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요걸 꼭 좀 한번 요것만 좀 체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지금 4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주거용을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주거용을 제외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화재 이용 건축물일 때는 표준 세대에 대한 산출한 금액이 100분의 300이 아니라 100분의 200이죠. 100분의 200. 예. 100분의 300, 3배짜리는 대형이죠. 대형 화재 이용 건축물. 이거. 예. 그 다음에 5번 과세 기준의 납기 징수 방법 세부담 상한 규정인 150% 안에서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한다. 그렇죠, 여러분?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별표 2개. 1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는 매년 6월 1일이며 납부기에는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2번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부과징수하나. 그렇죠. 이게 원칙이죠. 정부 부과세.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무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뭐 할 수 있다?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3번 납부할 세액이 500만 초과해서 1000만 원 이하일 때 분할 납부세액은 해당 세액에서 500만 차감한 금액. 즉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이 7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500만 원은 당초 12월 15일까지 낸 거고 이 700에서 500을 뺀 금액 200은 2개월 후에 분납하면 되는 거죠. 3번 물납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아닌 부동산으로는 물납할 수 없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을 때는 국내에 소유하는 부동산이라면 종부세 과세 여부를 묻지 않고 물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납할 수 없다가 아니라 물납할 수 있다로서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납세무자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의 20%를 농특세로 해서 함께 납부된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우리 모의고사를 했던 문제 반드시 최소한 핵심 정리나 핵심 요약이나 또는 기본서를 통해서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셔서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라면서 해설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